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법제처에 무슨 이렇게 지식인 같은 그런 그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에 질문에 답변에 좀 약간 허탈한데 문장이 길어서 운율상 좀 모양새가 부적절하면 본질하기로 붙인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단어 어절로 끝나는 건 대부분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법률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 이렇게 단어 형태로 어절하는 것은 대부분 법자가 붙고, 예를 들어서 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서술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되는 것은 법률이라는 이름이 붙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도 실제 해놨어요 법제처에서. 그리고 법률하고 법하고 이렇게 공표됐을 때 낱말이 다른 체제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법하고 법률은 낱말이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시행령 그러면 시행규칙은 시행령은 우리가 법문에서 표현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대통령령, 즉 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것, 이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은 그 하나의 법 또는 하나의 법률에 단순한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시행령이 한 개 있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억수로 복잡하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은 시행령이 아마 4개일 거예요. 복잡한 법은 꼭 상세하게 이제 적용하는 이제 하부 구조가 더 많이 복잡하게 가겠다고요. 그러면 시행규칙은 뭘까요? 시행규칙은 아까 시행령이 대통령령이라면 시행규칙은 장관령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의 장관이 정하는 것, 이게 시행규칙. 그래서 법령 그러면 이제 시행령까지를 아울러서 이런 부분점들이 있거든요. 어제 교육을 때 답변을 해주고 공무원분들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테다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시 이어서 시작을 하면요. 헌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상의 어떤 기본법적인 요소를 살펴볼 건데, 인권이라는 것, 보편적 인권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회자됐을까요? 역사적으로는 1200년대에 영국의 마그나 갑자기 명칭이 마그나 카르타라고 하는 이제 이 협약에서부터 인권 개념의 시초를 찾습니다. 이게 1212년도에 영국의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일 때 맺어진 귀족과 왕 간의 어떤 협약이에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수탈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정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절대 권력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에서 상호 협의하에 뭔가 협상 협정을 맺는 것의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600년대 넘어오면서 영국에서 권리 장전, 권리 청원, 그리고 1700년대 넘어와서 1700몇 년이죠? 1968년입니까? 프랑스 시민 대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이제 인권 헌장, 그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세계 인권 선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제 근대로 오면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이 처음 만들어지죠. 인권이라는 것과 함께 노동권은 같이 신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봉건의 사회에서 농업 중심의 모든 나라들이 기반이 그렇게 되어 있다가 적어도 1700년대 영국에 시작된 산업혁명을 시점으로 해서 쭉 산업화가 되어 오는 흐름 속에서 계급 구조는 어느 나라를 방문하고 농민들의 수가 급감하면서 노동자의 수가 급속도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재밌는 사건 해프닝들도 많이 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의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대량 생산, 대량 소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필연적으로 현대 사회를 구성하는 인구의 구성은 노동자들이 또 절대 다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이제 이 현실 공간에서 모순이 생기잖아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되는데,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까지는 가능해요. 대량으로 늘어난 노동자들의 수를 통해서 그들을 착취하면 착취할수록 기업의 이윤은 극대화되고 대량으로 생산을 해냅니다.
근데 대량으로 소비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포드에서 기가 막힌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포드 아시죠? 미국의 3대 자동차 회사잖아요. 제너럴 모터스라고 하는 GM이랑 포드랑 크라이슬러랑 세 개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 3사인데 그 중에 이제 시초는 포드죠. 포드가 우리가 포드라는 회사 사장 이름에다가 이즘을 붙여서 포드집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분업화, 대량화 이런 것에 근대 자본주의 어찌 보면 상징이잖아요. 근데 포드가 딱 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차를 대량으로 만들긴 하는데 차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어떤 정책을 쓰냐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이 1.2달러 주급이었나 하루 임금이었나 하여튼 그 임금 단위가 1.2달러일 때 5달러를 받는 그러니까 남은 1.2달러를 받을 때 5달러를 받는 노동자를 선발합니다. 선발하는 기준이 뭐냐면 대국기입니다.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매일 빨래한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하고 조사를 해서 집에서 삼시세끼를 와이프가 챙겨주는 밥을 제대로 잘 먹고 친구가 깨끗하고 잠을 몇 시간 이상 자고 이런 조건에 충족되는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5달러씩을 줍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너도나도 거기에 해당하는 직원이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니는 내 빨래만 해주고 밥만 차려주고 깨끗하게 집안 환경만 잘 청소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형태의 전업주부가 만들어지는 이런 새로운 이제 가정 모델이 생겨나면서 5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이제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포드 자동차를 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포드에서 처음 만들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가사노동은 임금 속에 노동자들의 임금 속에 포함이 돼야 될까요? 배제돼야 될까? 하여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권과 노동권은 같이 신장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을 통해서 1947년 7월 17일 이제 공표된 헌법을 통해서 33조 1항에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전 세계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노동기본권을 우리나라도 헌법에 즉 명시합니다. 문제는 이 헌법이 5공화국 언제까지입니까? 전두환 노태우 때까지죠. 노태우 때 이제 6.29 선을 통해서 개헌을 들어가면서 이제 공화국 차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법전에만 있는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그러니까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법 체계를 완성되게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었을 뿐 저것을 보편적인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토대 또 노동자들의 스스로 인식, 자각 이런 것들은 극히 결여되어 있었던 상태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7.89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9차 개헌을 거치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되는 어떤 이 시기를 맞닥뜨리면서 노동에 대한 기본권도 사회 의제로서 되게 중요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헌법이 제정돼서 공표되고 난 뒤 2년 뒤인 1949년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들은 심각하게 기본권을 제약받게 되죠. 특히 대표적으로 공무원노조법 11조, 공무원법하고 공무원노조법하고는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11조를 통해서 쟁의행위를 공무원노조법에는 할 수 없다를 규정하고 있는데 완전 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해서 할 수 없다를 살짝 꼬아놨어요. 되게 교묘한 거죠. 이런 식의 교묘한 표현들은 우리 법 체계 속에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이런 거죠. 분식회계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분식회계 할 때 분자가 한자로 무슨 분자인 줄 아십니까? 나눌 분자. 대부분 이제 막 숫자를 쪼개고 나누고 해가지고 숨기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나눌 분자로 대다수 생각하시는데요. 분식회계 할 때 분자는 정확하게 가로 분자를 씁니다. 가로분이 뭡니까? 영어로 파운데이션, 한자로 분, 가로 분자를 써요. 분식회계에 가로 분자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화장을 하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았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가로 분자를 쓰는 것 자체도 이 용어를 대단히 미화시켜 놓은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횡령일 수도 있고 배임일 수도 있고 혹은 실제로는 그러한 형태의 건강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중소기업들은 분식을 횡령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분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걸 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분식을 하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은행이 바로 회수 자체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 범죄 행위들을 다 예쁘게 다 포장해놨잖아요. 노동자들이 뭐 하면 불법 뭐시기 다 이렇게 표현하죠. 불법 파업, 불법 쟁의. 사람들이 뭐 하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이런 것처럼 용어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꼬아놓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대단히 많은 거죠.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하는데 100%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99.9%는 다 못하는데 이건 못하는 법입니까? 할 수 있는 법입니까? 이런 식으로 꼬아놓은 거예요. 공무원을. 재경영을 일단 금지하고 있고 노동법 6조에서는 가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시죠? 가입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법의 제약은 첫 번째는 직급, 계급을 가지고 구분하죠. 5급까지 못하죠. 5급 가능. 지금 뭐 가능합니까? 바뀌었습니까? 5급 상관도 노동위원회 원래는 옛날에는 5급까지 못하고 6급부터 가능했거든요. 최초에는 6급도 안 됐었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면서 6급은 허용이 됐었는데 어쨌든 뭐 5급이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아주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건 자기 의지에 맡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제약하고 있는 것 계급, 직급에 따라서 제약을 하나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역할에 대해서 또 제약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어떤 이 정책적 결정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감찰부서 수사를 하거나 뭐 감사를 하는 이런 부서 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역할에 있는 사람들 또 감당직 주로 요즘엔 또 일부 결정직이 있지만 뭐 비서라든지 운전 수행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예 못하도록 배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근본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게 군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군경은 아예 법으로 정해서 못하게 이렇게 제약을 하고 있죠. 자, 이 공무원 이 법에서 제약받는 요 내용은 마지막에 가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보편적인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 제도가 만들어졌던 환경을 또 같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에 이걸 규정했다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문화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일반인 인식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처음 이제 이 헌법의 기초에서 하위의 노동권을 규정한 법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이 사건부터예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입니까?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건 그냥 본래 쪽으로 중국 같은 나라는요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경제 시스템만 자본주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에는 모든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법으로 부정돼요. 못하게 해놨어요.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 극부적으로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은 설치를 또 해야 돼요. 중국은 그랬습니다. 미국은 또 어떠냐? 미국은 헌법 자체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의 첨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뭘로만? 오로지 판례 법률에 의해서. 판례는 뒤집어지기까지 일반 법률에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에 의해서만 미국은 거의 이거는 노조와 관련해서 성문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런 형태로 전화가 접목되지 않고 유지되는 게 참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미국은 그렇거든요. 유럽은 대다수 엄청나게 보장되는 형태로 알고 계신데 엄청나게 보장되다 보니까 법으로 굳이 강하게 강제해도 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입니다. 독일은 헌법에서는 단결권만 보장합니다. 국민들 원할 때 어디서든 누구든 노조할 수 있어. 이것만 보장해요. 나머지 다 하위 법률이에요. 그러나 독일은 요즘에 프랑스보다도 더 가장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전 세계 국가로 볼 수 있는 나라죠. 프랑스 원래부터 강했는데 프랑스는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면 노동권이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노조가 없어도 파업이 가능한 게 프랑스입니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관계에만 있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에 전치되어 있는 조정 전치주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악법이죠.
노동자들이 사용자하고 좀 마음에 안 들잖아. 어씨, 나 오늘도 파업. 그래야 피해보지 않는다라는 기본권 정신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헌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세 개를 다 보장했지만 계속 사문화된 상태에 있다가 처음 사건이 딱 터진 게 언제였냐면, 자, 근로기준법 노동관계 노조법 해가지고 이게 제정이 1953년 5월 10일날 제정됐다고 표기해놨죠. 그럼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953년 5월 10일이 뭐냐? 뭐 하고 있을 때입니까? 전쟁 한참 하고 있을 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 시기는 낙동강 방어 지구에서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 휴전선 인근에서 석 달 넘게 공방했잖아요. 저 신하균하고 고수하고 나오는 고지전 영화 다 보셨습니까? 에롯 고지. 그 고지 하나를 놓고 밤에는 인민군이, 낮에는 국군이 고지를 거기 110몇 번인가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 영화 속에서는 실제로 에롯 고지라는 데가 실제 우리나라 현지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형태의 전투 양상은 사실이거든요. 고지 하나를 놓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산지가 많은 나라에서 고지가 몇 개였겠습니까? 엄청났겠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고 죽이고 하고 있던 때에 근로기준법을 뜬금없이 만들었어요.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사건입니다. 조선방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선방직은 어디에 있는 공장이냐? 부산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전화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조선방직은 원래는 섬유 공장인데 전쟁이 터지니까 뭘 생산하기 시작했느냐? 군복을 만들었던 곳입니다.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죽어나가는 전쟁통에 군복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밤새도록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리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회사 사장만 떼돈을 벌고 있었죠. 그래서 노조위원장이던 사람이 찾아가서 따졌어요.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보너스랑 좀 달라 했더니 이런 배때기 쳐본 새끼 나가 이 새끼야. 그래서 위원장을 해고시켜버렸어요. 해고시키니까 거기 조선방직에 있던 노동자들이 보시는 것처럼 대다수 여성들입니다. 다 여성들이에요. 문을 잠그고 이 담벼락 문 위에 올라가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왜 이 법을 제정하는 배경이 됐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몇 년도에 끝나죠? 1945년도에 끝나잖아요. 불과 몇 년 만에 터집니까 이게? 6.25가 8년 만에 터졌잖아요.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만에 터졌네요. 5년 만에 6.25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이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엄청 많은 국제사회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첫 번째, 유엔이라는 걸 만듭니다. 정치적 연합체죠. 국가들 간에. 근데 여기서 주도적인 발언들은 주로 누가 하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 승전국들 중심으로 주도권 행사하겠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왜 터졌냐 원인을 따져보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자, 먼저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인데 소비할 데가 없으니까. 그때 근대 시대 국가들은 뭐 했습니까? 배 타고 가가지고 발견되는 족족 깃발 꽂고 내 땅이요 하면서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식민지들을 만들고 하다가 서로 이제 더 차지하려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던 중에 터졌던 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홀로코스트, 제노사이드, 학살도 많이 일어났지만 전쟁 자체로 죽은 인구가 통계에 잡힌 인구만 6천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전체가 싹 사라진 거, 그건 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2차 세계대전에. 그래서 미국이 하와이 태평양 전쟁 이후에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미국의 주도하에 야 이제는 쳐들어가서 빼뚫고 만들어서 거기다 팔아먹고 수탈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협정을 맺어서 무역하자. 이래가지고 만든 게 이제 가트라는 거였거든요. 가트라는 걸 만들고 그 무역을 하기 위해서 미국 돈을 세계 기준 통화로 만든 것이 브레튼 우즈 협정. 그래서 금 1원 수당 몇 달러 해가지고 이 달러를 금하고 태환시켜주는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 마지막으로 IMF, IBRD 이런 IBRD 국제부흥은행, IMF 국제통화기금 이런 걸 만들면서 이제 미국 중심의 통상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를 끝낼 이런 준비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럼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수백 년 전쟁을 해오다가 전쟁을 통해서 식민지 쟁탈하면서 그런 경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좀 조금씩 되는구나라고 하던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가장 큰 호랑이 두 마리 미국과 소련이 싸우니까 어떤 의심이 들겠습니까? 야, 너가 여전히 한반도를 두고 제국주의 식민지 전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혹을 계속 가졌던 거죠. 그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소련은 노동자 혁명을 통한 적화 통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체계와 명분화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노동권이 되게 발달해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낙후되어 있습니까? 우리 사회보다 굉장히 더 발달해 있었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보니까 조선 방식의 파업을 하고 있는데 헌법에는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위법에 이 파업을 어떻게 중재할지, 어떻게 협상을 붙여서 마무리 절지에 대한 관련 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유럽의 국가들이 웃기고 있네. 자유민주주의? 야, 네 제국주의 전쟁 계속하는 거 아니야? 아닌데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쟁인데? 웃기지 마.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노동관계법이 이렇게 하나도 없는 나라가 있을 수가 있어. 미국이 엄청 질타를 받은 거죠. 실제 역사에서의 팩트, 배경입니다. 그래서 피난정부, 미국의 부산의 피난정부가 미국으로부터 호되게 유럽 국가들의 질타를 의식해서 비판을 받으니까 호되게 뭐라 해가지고 빨리 만들어 새끼야. 말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아침에 갔는데 숙제! 아직 시간 좀 있어요. 야, 이거 시간 있다. 야, 이거 좀 줘봐라. 뭐 합니까? 시간 없을 때 급할 때 뺏게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이 두 개의 법을 이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위키백과 사전에 찾아보면 전진환 박사가 헌법을 만들었던 이 헌법 학자이자 노동운동가였던 전진환 박사가 만든 뭐 우리나라의 노동권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했는데 순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실제 팩트는 전진환이 물론 참여는 했습니다. 참여는 했지만 급하게 미국에 의해서 급하게 분열진 것을 만들다 보니까 일본 근로기준법 70%, 미국 근로기준법 30%를 짜깁기해서 당시에는 완전히 이 조문 어떤 법제처 검토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전쟁통에? 그냥 짜깁기만 해가지고 뚝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인데요 라고 해서 재정 공포한 게 1953년 5월 10일 날 법률 제286호 우리나라에서 286번째 법률로 공포가 된 게 현재 근로기준법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아니지. 워낙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킬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지킬 생각 없었고 이런 법이 있는 존재조차도 도로 이제 잊혀졌어요. 단 누군가 한 사람이 손에 들려서 불태워지기 전까지.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가 정확하게는 근로기준법 해설서, 근로기준법 법전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해설서 한 권을 들고 지키지 않을 거면 이런 법이 왜 필요하느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하면서 자기 몸에 침만 뜯고 고루 쳐서 사망했습니다. 1952년 부산에 있는 조선방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이 확산됐던 직접적인 배경이었다. 참 아이러니하고 서글픈 역사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전쟁 통에 저렇게 만들어졌지만 대다수의 그럼 유럽의 나라들 이 노동관계법들, 노동기본법을 왜 제정할까에 대한 좀 비밀도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통에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숨어있는 비하인드처럼이었다면 시민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무원법 시험 칠 때 민법 시험 칩니까? 민법은 과목 없습니까? 법원 사무처럼 치는데 법원 공무원들은 치는데 일반 우리 지방 공무원이나 과목에는 없는 법은. 자,
시민법의 개념과 노동법의 개념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근대 사회가 되면서 특히 왕이 통치하는 왕정 국가가 아닌 상황, 특히 의회가 존재하는 공화정의 경우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거의 99.8% 정도가 성문법 체계입니다. 다 정해놓고 정해진 틀을 가지고 법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처럼 저놈을 끌어내 당장 매우 쳐라 하면 몇 대 칠까요? 물어보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사례는 물건 훔쳤을 때 10대 때렸는데 그럼 그 기준에 맞춰서 10대 칠까요? 사또가 아니다, 오늘 내가 와이프 때문에 몹시 화가 난다, 30대 쳐라! 그럼 30대 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건 성문법 체계가 아닌 거죠. 이 현대 사회는 99.8%저 부족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아니면 금지하는 강행법규 말고 유럽의 왕이 있는 나라들 중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선언적 몇 가지 어떤 법률적 조치, 뭐 시혜를 베풀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아주 일부만 이 불문법 체계가 남아있고 지금 다 성문법입니다. 그럼 근대 사회가 성문화된 이미 제정된 법 중심의 사회 질서로 흘러갈 때 그 법들 체계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 바로 지금 얘기하는 시민법 정신입니다. 시민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법은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율법정서 들으면 뭔지 다 아시죠, 그죠? 헌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이 있고 형사소송법이 있고 요게 6가지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 법들 중에서 헌법 밑에 제일 높은 요게 있고 그 밑에 이제 하위 법률들이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민법처럼 전 세계적으로 성문화된 체계에서는 시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입니다. 시민법이 모든 법의 기초인데 사적 자치를 기본 이념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일일이 사사건건 개입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두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 내 거다! 라고 하면 그걸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것.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국가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 나면 징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하게. 사적 자치를 기본으로 하되 소유권 절대 원칙.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 훼손돼서는 안 된다. 노조가 얼마만큼 법적으로 높은 위상을 가진 조직이냐, 이걸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소유권 절대 원칙, 그래서 여기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소유권 절대 원칙 가장 엄격하게 기준되는 것은 급여입니다. 급여는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손대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게 몇 가지 있죠. 법에 입각해서 국가에 내는 세금, 이건 내가 수령하기 전에 원천 징수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국가에 납부하는 보험료, 원천징수돼도 상관없죠. 문제 제기할 수 없죠. 법원에 의해서 판단받은 징발,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 요거 외에 딱 한 개. 나머지 법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소유권을 절대로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보장되는 게 단체백으로 체결되면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조합비나 노조에 결의하는 특별기금, 이런 것들은 원천 징수를 딱 할 수 있어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민간단체 2개, 정당과 노동조합, 이렇게 이만큼 높은 위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 요게 이 모든 원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민법 정신에서. 저것을 여기서는 계약 자유 원칙을 하는데 국가별로 또는 표기법에 따라서 자율계약의 원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이해하기 쉽죠? 자율계약의 원칙이라면 더 쉽잖아요, 그죠? 유동열 본부장님 계신다. 제가 있어요. 오, 이 벤치 마음에 드는데 내도 오이씨, 이거 내가 얼마나 구하기 힘들게 구했는데 그냥 못 드립니다. 그러면 팔래? 얼마에 사실 건데요? 10,000원. 에이, 그럴 데도 없습니다. 20,000원. 에이, 다른 걸 하시네. 따따따 5만원. 5만원. 팔았어요. 근데 뒤돌아 섰더니 다 벤치를 다 갖고 있어요. 야, 뭔데? 니네 사기 쳤나? 땅은 다 갖고 있는데 형도 그냥 받으면 되는데 내가 또 굳이 생각하고 내가 팔았는데요. 이런 상황을 한번 해봅시다. 이 정도가 심각하게 넘어서면 사기죄가 되겠죠. 그것이 현행법을
사기라고 형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배지를 5만 원에 팔았든 만 원에 팔았든 우리 둘이 됐다 하면 국가나 사회, 특히 법이 관여하지 않는 것. 이게 자유계획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지금 우리나라 형법에는 과실범은 과실범을 따로 법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죠. 뭐 업무상 과실, 치사 이런 등등이 하고 과실범을 따로 처벌하는데 민법 정신에서 기본은 과실이 있을 때만 누가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이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노동법 정신에서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능력이죠. 사용자 과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사업장 안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민법 정신하고는 다르게 배치되는 겁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게 시민법에서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동권이 아주 발달한 영국이나 프랑스 대다수의 유럽의 나라들은 과거에는 이 시민법이 노동법보다 같이 성장했지만 법 체계화된 건 먼저 체계화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법 우선할 때는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들은 단결금지법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다수의 노동자가 단결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 해소되느냐? 186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1864년 영국에서 최초로 단결금지법이 폐지가 되면서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단결금지가 이제 단결이 허용되면서 노동기본권이 확 같이 신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시민법에서는 1대1의 관계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니캉 내캉 됐다. 근데 어느 일방이 집단 형성을 생각해요. 그럼 집단의 우월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사건의 기본은 집단을 결성해서 대응해라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이제 달라집니다. 어쨌든 평균적 정의 1이면 1, 2면 2 주식회사의 지분을 한 개 가지면 투표 한 개 행사, 두 개 가지면 두 개 행사. 평균적 정의를 제한하는 게 시민법의 기본 원리고요. 노동법에서는 배분적 정의를 제한하는 것. 일반 민주주의 원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데, 자, 시민법을 중심에 놓고 근대 사회, 근대 노동시장을 발달시켰더니 고정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유일하게 노동시장에서만. 사용자와 노동자라고 하는 구매자, 판매자 간에서는 유독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 자율에 맡겨서 시민법, 민법 정신으로 내버려 뒀을 때 콩나물 사는데 아줌마 이거 콩나물 한 줌에 얼마야? 1,000원입니다. 그럼 1,000원 주세요. 1,000원 주는데 한 줌 더 줘. 이런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한 줌을 더 빼들어가 때리고 막 하는 이런 게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콩나물 한 줌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문제들이 노동시장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 뭔가 사회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최저의 기준선인데 그 법을 기준선으로 만들어 놨을 때 어떤 특정 집단, 특수한 상황, 특수한 공간에서만 구조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만들어진다? 별도로 보호해야 될 필요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법을 기초로 해서 발전된 인권의 문제가 유독 노동시장 안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동기본권, 그것이 노동관계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일반법과 특별법의 개념이 또 나오게 되죠. 시민법은 일반법입니까? 특별법입니까? 당연히 일반법이죠. 일반법을 정리하자면 대한민국 안에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법, 이게 일반법입니다. 특별법의 개념을 일반 우리 노동자에 계신 분들은 다들 더 우월적인 지위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고 특별법의 정의는 특수한 대상에게 또는 특수한 범위 또는 특수한 범주에만 적용되는 법률은 특별법으로 규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이긴 하지만 전 국민이 노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 또는 고용과 노동관계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당연히
전체 국민에게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이 되는 거죠.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법의 체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한 법과 집단적 노동관계, 집단적 근로계약 관계를 규정한 법. 집단적 근로계약 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한 법에서 이중적으로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근로기준법 93조, 94조에 나오는 취업규칙입니다. 우리 공공부문에는 대부분 복무규정의 형태로 적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근로관계는 개별적 근로계약 관계와 집단적 근로계약 관계로 나누는데 노동조합 조직률이 우리나라는 얼마나 낮았습니까? 요즘에 13%입니다. 문재인 정부 전까지 9.8%, 9.9% 이랬습니다. 전체 노동자 100명 중에 9명, 10명만 노동조합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보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보완적 조치의 일환으로 아까 얘기했던 근참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었다면 그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정한 사용자와 나 개인의 근로계약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서 집단적 근로계약 관계를 한 번 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 법 93조, 94조의 취업규칙.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과 무관하게 별도로 10인 이상 상시종사하는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둬서 집단적 근로계약 관계를 명시한 취업규칙이라는 소리를 비치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고, 다만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그 취업규칙보다는 단체명이 더 우선하는 이런 우열관계.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놓친 게 있다면 앞에 있던 개별 근로계약 관계에서나 집단적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유리한 조항들을 따서 쓸 수 있는 민법상의 정신인 유리의 원칙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오늘 같은 날은 오고 하기 때문에 30분 일찍 맞춰드려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법에서 보장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건 각각의 어떤 의미가 있느냐? 뒤에 쭉 설명을 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단결권은요 결사의 권리입니다.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우리끼리 단합 잘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사의 권리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도록, 그리고 아까 독일은 저 단결권에서 다 파생된다 그랬잖아요. 단체 행동과 교섭권 이런 것들이. 그러면 단결권을 왜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개인은 다칠 수 있다는 오보기 때문입니다. 민법에서는 1대1, 니캉네캉이 원칙인데 고용관계에서는 니캉네캉 하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당하더라. 공직사회는 더더욱 두말할 나위도 없죠. 시장하고 나, 도지사랑 나가 어떻게 대등할 수 있습니까? 절대 불리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단체를 구성하라, 단결하라는 거고요. 단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급여가 엄청나게 높고 복지 혜택 아무런 문제 없고 내가 인격체로서 너무나 대우를 잘 받는다면 노조가 뭐로 합니까? 그 자체는 훌륭한데 뭘 바꾸기 위해서 노조를 할까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니까 아닙니까? 그것이 고상하게 노동자의 권리. 가장 현실적인 게 저는 가장 고상한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풀어서 얘기하면 돈 좀 더 주세요. 그리고 상대관점에서 때려 죽이는 것처럼 얘기, 일 좀 수월하게 하고 일 좀 적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우리 보편적인 노동자의 권리라고 우리는 인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뭔가 사용자 관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금지하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넘나들고 침범되고 이런 문제, 또는 내가 인격체로서 내가 목구멍에 포도청이라서 먹고는 살이 되니까 붙어있다마는 진짜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이런 스트레스가 매일같이 거듭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터입니까? 그런 어떤 현실들, 뭔가 바꾸기 위한 뭔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단결권을 행사했다면 단결권만 행사해서 자 이제 우리 뭉쳤으니까 건들지 마세요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한 발 나아갈 것을 법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교섭해라, 보장해줄게,
무엇을? 대등한 지위를. 단체 교섭이라고 하는 것은 대등한 지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수라고 하는 집단만 형성했을 뿐 집단에게 집단이 됨으로써 대등한 지위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특별법으로서 보호하는 의미가 상당히 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법에는 이 단체를 구성했을 때 대등한 지위, 신성실의 원칙, 평화유지 원칙 이런 것들을 민법에 있는 정신들이 민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민법의 보편적 가치들을 특별법 속에 다 같이 녹여놓은 겁니다. 이걸 특별하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훼손돼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상호작용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단체 교섭을 벌입니다. 단체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교섭 형태는 이 이익 분쟁의 직접적 요소로 이 교섭의 범위가 한정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가 정책적 사안 이런 건 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 배제해 버리잖아요. 최근 판례 경향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국가 정책적 사안이 근로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교섭할 수 있다라는 판례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행정도시 이동 해갖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행정수도 이런 막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국가 정책적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알겠는데 그 정책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부지의 땅에 가서 이제 이주해가 살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영향을 주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이익분쟁 요소를 가지고 교섭할 수 있다라고 이제 최근에 판례가 국가 정책적 요소라도 할 수 있고 시나 도에 이런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 열려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한참 부족하긴 하는 거죠. 어쨌든 단체 교섭을 했을 때 단체 교섭만으로 아무리 1대1로 근로조건을 문제제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아무리 집단을 형성했다 하더라도 대등한 지위를 부여해서 민법상의 실성치의 원칙 그 다음에 평화유지의 의무 다 부여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직 이 법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보편적인 노동의 권리가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래서 형식을 헌법에 두냐 일반 법률로 두냐 이런 등등의 차이가 많이 있을 뿐 그 다음에 아까 미국과 같이 특수한 사례, 중국과 같은 특수한 사례 이런 아주 특수한 사례가 있을 뿐 나머지 대다수의 나라들은 그래서 이걸 보장하는 겁니다. 단체 행동권을. 왜? 생산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줘야만 사용자와 법 형식 속에서의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등한 지위가 된다는 경제적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법 형식을 통해서 보장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실제 현실에서 보장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법 형식으로 아무리 단체 교섭을 해놔도 단체 교섭을 대등한 지위를 해놔도 안 되니까 그것을 현실 실물 속에서 대등한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 단체 행동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단체 행동을 쟁행위를 못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노동 이권이다? 아니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 이 세 개의 법률이 각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요거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거 전체가 다 중요하게 맞물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빨들인 겁니다. 근데 그 세 개의 이빨 중에 하나를 빼놓고 우리는 노동 이권이라도 확보했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노동 이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형태로 이해를 해야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직시할 수 있고 그것이 직시가 되어야 다시 방향이 설정되고 방향이 설정되어야 조직화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저는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단체 행동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공무원의 신분이고 공무원의 신분이다 보니까 현행법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아무리 모순된다 하더라도 현행법 외적인 공간에서 투쟁이나 활동을 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담인데 저는 공무원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 100억 투쟁기금 해고시켜라! 우리 조직에서 보호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겠다.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정말 너무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처음에 그 결기가
돈의 문제도 당연히 현실에서 발생하겠지만 처음에 그 결기가 조금씩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초반에 공무원 우리 동지들의 투쟁은 정말 대단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정교조의 89년도 해직교사가 발생했던 투쟁은 공무원 투쟁은 반면교사가 됐었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조직이 보호하면서 가겠다라는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그런 어떤 초창기의 초심 이런 것들을 다시 환기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기본권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배제되어 있는 공무원노조법 11조에 의해서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이 현실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 빼고 두 개는 확보했다가 아니라 이 하나 때문에 두 개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거 없다고 아무것도 못할 거냐? 라는 문제. 교원들이 처음 집단 연가를 썼었죠. 투쟁을 못하니까, 파업을 못하니까 휴일 이용해서 또는 특정 일에 집단 연가를 썼는데 이걸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쟁의행위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법 얘기 쭉 해왔습니다만 법은 대단히 디테일하지 않아서 그 시대 또는 그 정권, 그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에 영향을 대단히 많이 타기도 한다고 보통 얘기들 하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분위기도 타고 정치적 입장도 타고 대단히 법은 체계로 보면 되게 허술하죠. 촘촘하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발생하는 불리함과 유리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불리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맹점을 허를 찔러서 집단 연가를 썼는데 집단 연가, 조직적인 지침에 의해서 다수의 인원이 그 지침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휴가를 낸 것은 쟁의행위로 봐야 한다라는 걸 통해서 불법 파업으로 간주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불법 파업으로 간주를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형사적인 책임을 지는 것과 별개로 합법의 영역에 있을 때 쟁의행위만 일반 노조법에서도 면책특권을 가지거든요. 불법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손배가압류 행위잖아요. 2000년 1월 3일에 손배가압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살해서 죽으신 두산중공업의 배달원으로 일사람을 하는 계십니다. 이분이 휘발유 꼈고 몸에 불 붙여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손배가압류의 그 심각성과 위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조직적으로. 그 당한 사람만 죽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손배가압류를 때려가지고 전재산 압류되고 다 묶여갖고 월급도 쪽쪽쪽 다 증발되고 이런 것이 개인을 얼마나 고사시키는지 조직적으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2000년 1월 3일 날 새벽에 배달호라는 사람이 자기 몸을 불태워 죽음으로써 손배가압류의 위력을 알게 됐던 거예요. 진짜 이 손배가압류는 그다음부터는 파죽지세에서 이것만 걸렸다면 오늘 다 잡아지는 거예요. 이건 옵티컬 투쟁이 대단하다고 하는 이유가 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기업이 집행을 통해서 손배가압류한 형태는 가압류잖아요. 여기는 가압류를 넘어서 압류 집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노조 전체가 투쟁기금 내고 구제기금 내고 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게 사실상 대한민국 1호입니다. 그래서 여기 옵티컬 투쟁이 대단히 중요한 투쟁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엄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이죠.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단체 행동이 반드시 법이 보장하는 형태, 특히 우리나라 합법의 요소지만 국가가 한번 개입을 해서 조정이라고 하는 절차, 전시를 거쳐서 쟁의 행동을 획득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합법이 되는 파업을 비롯한 여러 일련의 행동들이 이 절차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느냐. 사례 한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2002년도에 여러분들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시면 화물연대라는 그 딱지 붙이고 다니는 차들 많이 보시죠. 트레라라든지 카고 트럭이라든지 PTC라고 하는 원통 떼꾸러리 말고 이 벌크 제품들 시멘트나 이런 거 싣고 다니는 이런 차들 보면 화물연대라 주황색 딱지만 붙이고 다니잖아요. 포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때는 저도 어렸죠. 28이었나 27이었나. 그때 화물연대 투쟁이 막 벌어지는데
노동조합 만든다고 사람들이 막 오는데 제가 보니까 가짜치도 않은 거예요. 왜냐면 노조 만들러 가지고 서로 한다는 인사가 이사장 만나 여기 인사 김사장 오랜만이네 박사장 밥을 먹나 다들 노조 만들겠다고 모이는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 다들 인사가 사장님이에요. 알고 봤더니 정말 사장님들이세요. 왜? 다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들. 개인 사업자를 다 내게 해서 특수고용이라는 것조차도 그전에 우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죠.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표현도 쓰기 싫어했어요. 최초에.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써요. 왜냐하면 그들을 규정할 용어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언론이나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인 거예요. 사업자 신분이긴 한데 실제로는 관계는 종속돼 있어요.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가락하면 가야 되고. 특히 대기업 같은 데서 이렇게 화물 이렇게 물건 반출하고 할 때는 송장이 반드시 나가야 되거든요. 송장 받는데 어떻게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백발선선한 할아버지가요. 송장 주는 직원 한 30대 되는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30대쯤 되는 직원한테 이래 받습니다. 고개를 못 들어요. 왜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되지? 안 그러면 어디 감히 12시간 대기태하고 18시간 대기태하고 찍소리를 뭐하는 완전히 막 개파고 근데 다 사장이에요. 빗살죠. 빗쪽은 개살고 다 모여서 노조 만들 척하고 막 투쟁가 배우고 구호외침 배우고 이래가 노동자 가입원서 등 만들어갖고 하는데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되잖아요. 전국을 다니니까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틀이가 있다가 국토교통부에 신고를 하러 갔어요. 보통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보고 뭐 알려드릴게요 하는데 현장에서 바로 빠꾸를 먹었어요. 왜? 그 창구에 민원실 직원한테 선생님들은 사업자라서 노조 가입이 안 되십니다. 갖고 가세요. 바로 아웃돼버렸어요. 내려오는 길에 김종인, 김달식 그 당시 화물연대 초창기 이제 원년 멤버들 추풍경 휴게소에 모여가지고 열받아 이거 뭐 화풀이할 때도 그렇고 열받아 하다가 한 명이 안 들렸어요. 이러지만 우리 이거 그냥 내려갈 수 없다. 일단 좀 모아봐라. 그 사람들끼리 쓰는 주파수에 TRS라는 무전이 있어요. 화물노동자들끼리 쓰는 TRS를 때렸어요.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 갔다가 지금 빠꾸 먹고 가는 게 열받아 그냥 못 가겠다. 혹시 추풍역에서 부산까지 가는 출애라 있으면 추풍역에서 좀 모여보소. 코를 때렸어요. 총 12대의 출애라가 모였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작전을 짰느냐. 크루즈 우리 일반 승용차에 상용화된 거는 한참 지났습니다만 화물차는 엄청 유행차 고급차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크루즈 기능이 다 있었거든요. 크루즈 50km 맞춰놓고 지금도 출발한다. 부산까지 출발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2002년 2003년 요때가요 요 금호인터체인지부터 구비까지 여기가 2차선이었던 걸 확장하느라고 평일에도 엄청나게 차가 막힐 때였거든요. 근데 그 차가 막히는 공사하고 있는 도로를 추풍역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12대 출애라가 차 한 대 길이가 15m 이상이지 않습니까? 12대가 차선을 꽉 메꾸고 50km 달린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 50km 달리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50km까지 허용이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격차차가 순찰차가 못 올리니까 고순대 순찰차가 못 올리니까 오토바이들 거기 막 그거 막 올라가지고 사이카 올라가가지고 운전 제격에 붙어갖고 사장님 조금만 발에 힘 조금만 더 주십시오. 발에 힘 조금만 더 주십시오. 잘하고 계시네요. 더 우리가 안전하게 모실게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50km가 부산까지 가기로 가는 거 그걸 더 밟겠습니까? 그날 저녁에 이 12명의 출애라 기사들이 방송 차인데 12명의 출애라 기사들이 자기들은 몰랐는데 저녁에 들어가서 뉴스를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세로는 홀수, 가로는 짝수 번호를 붙이거든요. 세로 1번 경부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 경부고속도로가 막힌 것 때문에 전체 지선 고속도로 짝수 번호까지 싹 다 완전히 그날까지 전쟁통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노동조합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위력이 있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다음에 2003년 정부가 인정해주지 않는 노동조합을 스스로 결성하고 5월 파업에 들어갔어요. 이 양반들 또 과격하거든요. 포항에서 차 800대를 씌웠는데 기본적으로 운동장에서부터 세운 차가요. 유광턴을 뚫고 지나갔어요. 5cm 간격으로 따닥따닥따닥 붙여가지고 포항에 그때 이거 10톤 차 이상 대형 차, 이 견인할 수 있는 차가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5cm 간격으로 해가지고 열쇠 뽑아가 저를 주머니 놓고 조합원들 다 그러니까 이거 차 견인조차도 뭐 하는데? 그러고 이 사람들이 사거리 서가지고 우리는 화물론도 다 싣고 살자고 차 세우고 있고 이제 니네 주석기처럼 뭔데 운전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끌어내려가 주택팩이도 하고 이래갖고 막 포항이 진짜 전쟁통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는 뭐 하고 있었느냐? 평화롭게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통행증을 끊어주고 있었습니다. 통행증을 끊어주면 이제 보통 이제 진짜 완전히 막 이거 물량 항에 못 들어가면 우리 회사 망한다 이런 건 우리가 풀어줬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통행증을 받아가야 길거리 지키고 있는 이제 조합원들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통행증을 끊어주는데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차종이요 할까는 위생차요 이런 위생차? 에? 위생차요? 위생차 똥차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는다니까 똥차가 여기 오셔도 몰라요 다 가래요. 똥차도 다 가래요. 똥차를 그냥 보내주니까 똥차 뚫쭉 끊어주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 투쟁을 통해서요, 우리가 결과는 뭐 차치하고 포스코가 역사적으로 그 직간접적인 지배적 영향을 미치는 3단의 어떤 투쟁에 단 한 번도 자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역사적으로 딱 2번 자기들이 직접 사용자가 아닌 위치에서 교섭을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03년 화물연대 투쟁 때 포스코가 교섭을 하러 나왔습니다. 노동기본권을 인권과 같이 신장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이 마치 뭐 인권을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천부인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권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다. 그 하늘이 도대체 누구일까? 저는 여기에 우리 고민의 핵심이 담겨야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부인권이라고 해서 하늘이 부여한 권리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그 상징의 의미를 하는 것일 뿐, 그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그 천자의 하늘 천자는 바로 현장 조합원들의 저는 의지와 땀과 눈물과 뭐 이런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든 것들의 위상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늘이 부여한 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지, 앞에서 얘기했던 헌법에 뭐라 규정되었던 이런 권리들이 하늘이 말 그대로 부여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화물연대 그 추정을 통해서 포스코 상무와 교섭을 직접 했었습니다. 저는 프레시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도장 찍는데 막 카메라가 얼마나 막 터져서. 그들은 비록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으로부터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노동조합의 권리를 인정받는 자들조차도 포스코를 넘어서지 못했다면 자기들의 투쟁에 조직된 힘으로써 넘어섰던 사례, 저는 이것이 노동기본권을 이해하는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어떤 현장 내부의 동력과 조직, 여기에 기인한다면 저는 우리가 법적으로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파업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어떤 사보타지든 데몬스트레이션이든 보이콧이든 어떠한 방식의 투쟁의 방법이 있었던 이런 것에 대한 마인드맵도 활발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함전에서, 미국은 땅이 워낙 넓으니까 전선도 길게 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선 위에 쌓인 눈을 어떻게 치울지가 너무나 큰 골칫덩어리였고 너무너무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여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치울 수 있을까를 공모전을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별의별 안이 다 올라왔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하면, 차로 가면서 위에서 깔꼬리를 쭉 훑으면서 차로 갔다 뭐 이런 안도 있을 때, 근데 이제 차 도로에 맞춰서 전선이 깔리는 것도 아닌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뭐 다른 이동수단 뭐 그런 너무 느리 다니겠다 하다가 그럼 도로에서 안 되면 헬기에서 거꾸로 깔꼬리를 좀 훑으면서 가면 되겠네, 이런 안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채택은 다른 게 되면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제로 그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상은 누군가에 줬다면 실제로는 눈을 어떻게 쉽게 치울 수 있게 됐냐면 그 여러 가지 안들 중에서 헬기로 깔꼬리 거꾸로 해서 가는 거, 여기에서 착안해서
깔거리 필요 없이 그냥 헬기가 지나가면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생각 못하냐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차관 발상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 비유가 있죠. 콜럼버스의 달걀. 남이 한 거 보면 쉽게 생각하면서 자기 보고 생각하면 누가 못해 비판할 수 있어도 자기가 하기 힘든 거. 비유로 콜럼버스 달걀 사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처럼 근데 그 헬기를 타고 지나가면 되는 아주 쉬운 그 눈을 치우는 방법이 다양하게 밑에서 끊고 위에서 끊고 뭐 이런 식의 마인드의 확장, 마인드맵이 없었다면 차관이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러면 과연 정의행위권이 없는 것에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정의행위권이라는 3번의 권한이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기본권 두 개도 의미 없다고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두 개를 바탕으로 없는 정의행위권이지만 유효하게 우리가 뭔가를 마인드맵을 통해서 만들어 볼 것인가? 울산과학대에 김순자라고 하는 조합원이 계신데 나이 70 넘어서 네 번째 해군가를 당했을 때 사건이 실제 사건이고요. 조합원 38명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이 더럽다고 다 갚아냈어요. 투쟁 안 한다. 우리는 지쳤다. 앞으로 8명 남았는데 이 김순자 선생님의 스팟이 대학 본관 청소였어요. 근데 요즘은 휴게실이 되게 법적으로도 강화돼서 휴게 공간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는 청소 노동자들 대부분 다 지하에 냄새나고 습하고 꿉꿉하고 뭐 물체고 이런 데 휴게 공간을 다 줬거든요. 심지어 우리 포항에 제가 공공수노조 경북 지부장 할 때 2014년 15년 요때 포항 공대에 가보고 청소노동자들 되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화장실 한 칸에 장판 깔아놓고 거기를 휴게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4년 15년 포항 공대에서 세계 굴지의 뉴스에 대한 포항 공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현대자본에서 이제 30명 나갔으니까 8명밖에 안 남았어요. 매일같이 이제 나가라고 퇴근 명령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밥은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청국장을 싸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파 먹어야 되니까 밑에서 이제 조그만한 가스 보내갖고 뭐 끓여갖고 밥을 먹었는데 그날 학교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청국장이 특징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먹으면 맛있는데 머리에서 냄새 맡으면 똥냄새하고 구분하기 힘들다 이런 거. 학교 본관 요것도 어이 똥에서 뭐가 이거 뭐가 어디서 난 냄새고? 아 저 김수자씨 저 지하에서 청국장 끓으면 당장 들려니까 변비를 와가지고 막 끌어냈어요. 끌어냈더니 청소노동자 제대로 식당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 휴게 공간에서 밥 먹는 것도 탄압하는 거다 해갖고 울산 인권위원회 울산 사무소하고 막 나가지고 인권 탄압에 막 했어요. 울산 정주위가 이제 답답했죠. 밥 먹게 해라 이런 거예요.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곱게 먹겠습니까? 매일같이 청국장 싸우고 바삭하고 뜨뜻한 데다가 바삭하고 2주 만에 정준이 한국에서 해고 처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력 밑에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런 마인드맵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제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함께 아주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우리 스스로 우리는 그럼 어떤 우리 안에서의 역동성을 발휘할까?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청국장은 뭘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최저 속도는 얼마일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행동을 생각합니다. 전체 노조 차원에서든 지역공무 차원에서든 아니면 하나의 개별 시군 단위에서든 공무원 기본법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노동기본권과 달리 이런 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기 때문에 배제해야 된답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특별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로 보지 않고 사회 지도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뭐랄까. 그러니까 일반 민간기업이나 일반 민간인이 대할 때는 소양자 이상의 지위라고 규정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의 성격상 노조에서는 안 된다. 쟁의는 안 된다. 행정의 중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진지하게 성립되는 거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행정의 중립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과 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죠? 만약 그럼 내가 일하는 공간에서 그렇게 행정의 중립과 계속성이 중요하면 같은 공간에 일하고 있는 공무직들은 왜 노동자를 통해서 보호받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법체계가 완성될 게 아주 완결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모순적 구조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일단 이 ILO가 지금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 거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ILO는 1919년, 그러니까 그때는 유엔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만들어진 바르셀유 조약에 13편의 노동이라고 하는 요 절이 나오는데요. 13편 노동의 요 내용에 따라서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됐던 기구인데 이게 유엔을 넘어오면서 특별 전문 기구로 편입될 들어온 기구입니다.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구고 지금도 유엔의 선설 이제 이 기구 역할을 하죠. 세계 보건기구 이런 것처럼 세계 노동 이제 이 국제 노동기구 ILO의 역할들을 고유하게 수행하고 있고요. 이 국제 노동기구가 가지고 있는 협약은 국내에 들어오면 법률과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다만 국제법과 국내법의 차이는 이것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된다고 하는 자국 내의 의지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다를 뿐 법적으로 부여되어 있는 지위는 국제협약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일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거기서 특히 협약 87호 위반, 98호 위반, 151호 위반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들을 이런 식으로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ILO 협약 87호와 98호, 151호를 통해서 제기되는 점을 살펴보시면 87호는 결사의 점이 단결권의 보호인데 여기에 의하면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공무원이든 노동자든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단결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편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87호입니다. ILO 협약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87호가 있으면 저 87호에서 또 각조로 쭉 파생돼 들어가서 굉장히 복잡한 체계를 두고 있는데요. 어쨌든 87호에 의해서 공무원이 배제되지 않고 다만 87호 안에 내기 구조에 들어가면은 군대와 경찰은 자국법으로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 돼 있어요. ILO 협약 자체에. 그럼 군대와 경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국법으로 정하되 나머지 공무원은 일반 노동자 차별 도전 안 된다는 협약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분 비준을 하고 있잖아요. 메토는 비준하고 메토는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비준하지 않은 협약에 대해서 ILO는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뉴스에 많이 보시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권고는 국제법상 일반 법률의 효력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위력 있게 공무원들이 지금 이걸 토대로 푸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우리 뭐 하라고 했습니까? ILO 협약 제대로 다 비준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민간 저놈들이 더 얄미운 게요. 더 미운 게 지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지들이 다수 의회 의석을 쥐고 있을 때 뭘 다루는 거야 도대체? ILO 협약 비준한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만든다고 공약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절대 의석수를 갖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윤석열이한테 넘어오고 나니까 중대재해처벌법도 김주영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전마가 쥐가 합격하고 갖고 와서 완전 개누더기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노동법 2, 3조 노란봉투법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동법 2, 3조만 개정되어도 공무원들 특히 교원 공무원의 노동권은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주장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것이 특구뿐만 아니고 노동기본권 전체가 확장되는 문제는 전체가 확장될수록 여기저기 허점이 있다가 전체가 확장되는데 여기만 허점이 보이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정적인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ILO 비준 안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안 하고 있는 그럼 전 너무 얄미운 겁니다. 98의 내용은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않으면 그 권리 및 지위에 불리하게 해석되지도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을 하는 과정에 국가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신분에 대하여는 다루지 아니하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급에 따라서 가입 범위를 공무원노동법 6조에 제한을 하고 있죠. 이게 만약에 협약 98호를 비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걸 비준하게 된다면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공무원 노조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1호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공무원의 노동기본법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협약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정리해놨는데 정책 결정자 혹은 관리자
또는 군대와 경찰을 제외하고 공공부문 절대 그 안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반조합적 처우를 하지 마라 라는 게 87호입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 쭉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하자면 제도 환경적으로 저러한 것들을 계속 푸시해서 바꿔내는 것 1번 중요합니다. 다만 아까 청구인권에서 원래 설명했듯이 노동기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 그냥 만들어서 환경 다 조성해서 자 여기 있습니다라고 차려주지 않는다는 거. 아까 화면 있는 사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건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 어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기본권이 신장되어 왔고 왜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여겨지는지에 대한 의미, 이런 것들이 오늘 좀 정리되신다면 노동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고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조합원들 스스로의 단결과 우리 스스로 우리를 노동자로 인식하는 정체성의 확장, 그리고 그 정체성의 공간들 속에 단결하는 것을 한 40초 정도 되는 재미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꺾을 수 있는 상대적 무기 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단결한 노동자의 힘은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꿔왔던 주된 원동력이었고 힘이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런 힘들을 당연히 내재해 있는 그 힘들을 잘 끄집어내어서 더 강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내고요. 질문 없으시죠? 질문이 요 근래 외에 그 증권회사에서 그 상품 판매했는데 그게 그 잘못돼가지고 직원들한테 보증 증권에 돈 청구해가지고 다시 무상하고 무상권 청구 같은 거요. 네, 했잖아요. 아까 그 시민법과 뭐 이렇게 공부하고 설명하고 또 한쪽이가 뭐 분배되는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한 걸 개별 노동자들한테 지원받아는 그게 최초라고. 최초인가요? 그게 구상권 개념으로 본다면 최초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들고요. 그 금융권이나 이런 데는 한 번도 금융권에서는 네. 저도 그 사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행법 체계 또는 그 법 체계 형식에서 벗어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처럼. 민주성에서 그걸 대응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나 의견? 나중에 한번 숙제를 하나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팀장님 다 동의좀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조금 이제 꿈은 쪽에서 넘어갔던 부분 쪽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계신 부분이 좀 있거든요. 사실 공무직은 노조하고 공무원 노조 간에 힘들다는 그게 사실 정확한 답은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걸 좀 슬기롭게 사실 어찌 보면 저희
그 공무원 노동자 입장에서는 공무직들 쪽에서 보면 사회자에 가까운 지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사실상 또 업무상에서는 저희 또 분명한 또 근로자 지위를 좀 갖고 있는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이 충돌에서 생기는 갈등 이런 것에 대한 혹시 나중에 지부장님 생각을 한번 좀 지금 당장 얘기 안 하셔도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 지부장님들이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당연한 고민일 거라고 이해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싫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공공수노조의 지역 지부장을 하면서 또 실제 필드에서 어떤 투쟁 현안 때 또 공무원 조합원들과 마찰이 생겼던 적도 있었고 또 직접적으로 공무원 노조 또 지부하고 또 충돌 아닌 충돌 형태가 있기도 했었는데 나름 해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투쟁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했던 고민들이 있긴 한데 숙제를 주시니까 좀 더 고민을 더 심화시켜서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조합원들이 조합원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고 안 하고 있고의 문제를 떠나서 다시 말해서 뭐 시가 시켰다고 막 그냥 조합원의 입장이 아닌 형태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극단적인 충돌의 형태로 가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도 막아야 된다라는 것에는 저는 대전제를 두고 저도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고민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장에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진행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점? 네. 그 ILO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두 분만 기준한다 했는데 네. 그 ILO가 진짜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집단인지 그리고 다른 그 앞에 180여 개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체 다 기준하는지 전체를 비준하고 있는 나라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ILO 협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양적으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수용하냐 안 하냐를 바로미터로 삼는 것은 좀 애매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핵심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87조, 98조 이거는 지금 수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 ILO 협약 정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나라도 87조, 98조 저거 자체를 수용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LO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일단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력은 국제법상 협약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힘인데 우리는 비준 자체를 이제 걸러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인 효과를 못 만들고 있긴 합니다만은 저 힘은 멤버십의 의미부여의 힘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이 힘이 있는 조직입니까? 없는 조직입니까? 대답하기 참 애매하죠. 근데 민주노총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무원노조, 정교조, 금속노조, 건설노조 이 16개 산별의 연합의 힘, 그 산별들이 가맹 멤버십의 의미부여, 그 다음 자체 갖고 있는 16개 지역에 있는 광역시도본부, 이것이 의미가 같이 강하게 맞물릴 때 민주노총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겠죠. 근데 산별들이 제각각 금속은 금속대로 민주노총 민주노총 알아서 금속은 금속대로 할게요 내버리면 가맹 산하조직이지만 민주노총이 큰 위력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이런 것처럼 ILO도 이게 어떤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속되는 국가들의 자기 의지에 따라서 이 힘은 좀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있고 좀 희석될 때가 있고 이런 정치적인 흐름을 많이 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권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혹시나 제가 교환으로 사용하는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몰라서 필요하실까 싶어서 여러 가지 논문 같은 것들 좀 쉽게 써진 거 있나 찾아보다가 서강대에서 석사 과정에 법학부 석사 과정에 제출됐던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제한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해가지고 이거 ILO 협약 관련해서 공무원 한국의 지금 비준 상태가 공무원들이 이런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논문이거든요. 조금 딱딱하긴 합니다만 혹시 나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라는 분 계시면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정환 동지한테 아니면 오늘 요 교환 PPT나
영상 요 파일 자체를 균형한 농지한테 그냥 다 보내놓을게요. 네, 보내주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균형한 농지한테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에 자료실에 그 올려놓으면 네.